교재 231페이지 12.1 우리가 취할 접근 방식의 개요입니다. 교재 23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을 보면 검색에서 중요한 것은 알만한 사람이나 관련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빨리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나 소개 페이지를 찾아보던지 또는 연락처 링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위키피디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찾아볼 만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들 출처를 직접 검증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12.2) 인터넷 검색에 관한 몇 가지 기초 사항 교재 235페이지 밑에서 14번째 줄에 보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검색 엔진인 구글은 이른바 연관성 또 중요도에 의해 검색 페이지를 배열하곤 합니다. 연관성을 정하기 위해 구글은 핵심 단어가 페이지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결정합니다. 핵심 단어가 웹페이지에 여러 차례 나온다면 구글은 그 페이지가 핵심 단어가 한 번 나오는 페이지보다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해 중요도에 따라 배열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되어 있는지 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구글이 검색 결과를 배열할 때 연관이 있고 유용한 것들을 앞쪽에 오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참인 것은 아닙니다. 구글은 때때로 후원을 받은 링크들, 즉 비용을 지불한 사이트들은 목록의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여러분들의 원하는 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2.3) URL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들 238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보면 www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소에는 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소의 맨 마지막이 CO나 또는 COM으로 끝나는 것은 회사나 상업기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가치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또 왜곡된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ORG로 끝나는 것은 비영리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업적이지 않는 순수한 자료들과 또 연구 결과들이 올려져 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소의 끝이 gov는 정부 기관을 뜻하기에 정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료들이 작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의 끝이 ar이나 edu로 끝나는 것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의미하기에 보다 수준 높은 학술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2.4 검색을 수정하기 핵심 단어와 그것의 작동 원리입니다. 교재 24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구글은 검색어 순서를 중요한 단서로 삼곤 합니다. 240페이지 아홉 번째 줄 구글은 and, the, how, is, for, of 등은 무시하곤 합니다. 또 문헌이나 웹사이트, 회사, 정보 등등의 정보도 불필요한 단어로 판단하여 무시하곤 합니다. 교재 240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구글 검색 후 올바른 핵심 단어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캐시드를 클릭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고른 단어가 웹페이지 목록에서 굵은 글씨체로 강조되어 나타나므로 이들 단어가 나오는 페이지가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논의하는 곳인지를 재빨리 알 수 있곤 하는 것입니다. 교재 241페이지 네 번째 줄 때로는 다른 핵심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핵심 단어를 생각해 보려면 브레인스토밍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동의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미와 영국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2.3 어떤 웹사이트가 신뢰할 만한가? 교재 243페이지 두 번째 줄 주소는 웹사이트가 상업기관인지 봉사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주소에 상업기관과 또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의도를 갖기에 신뢰성을 낮추게 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4페이지 여섯 번째 줄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믿을 만한지를 점검하는 좋은 방안은 홈페이지나 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곳에 담긴 자료가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고 또 이 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4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출처나 기관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바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검색창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12.4 몇 가지 특수한 검색. 여러분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한 검색의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46페이지 세 번째 줄,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기 원한다면 검색창에 단어를 치고 다음 칸에 정의를 치면 그 단어의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246페이지 여섯 번째 줄, 구글은 검색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의어인 것도 찾고자 한다면 검색어 바로 앞에 물결 모양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 247페이지 네 번째 줄, 어떤 특정 구절을 검색하고자 할 때는 겹 따옴표를 넣어 검색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교재 247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검색 자료가 최신의 자료가 아니라면 특정 구간을 검색창 왼쪽에 기간을 특정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색에 대한 몇 가지 특수한 검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보다 신속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이 화성 탐사 로봇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라는 신문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진에 보면 지금 광활한 평야에 한 탐사선이 내려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이 어디냐면 화성이에요. 화성은 우리가 태양과 지구하고의 거리를 1우주거리라고 하는데 화성은 지구로부터 1.5 우주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까지 가려고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에서 다시 절반을 더 가야지만 화성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우주 탐사선은 10개월 동안 항해를 거듭한 곳에 이제 화성에 도착했고,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면에 안착하는 그런 성공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화성의 인류가 어떠한 이제 일들을 했는지 탐사선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제 구소련이 1960년에 이제 세계 최초의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0여 개의 우주 탐사선을 계속 화성으로 쏘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것은 한 15개 남짓만 이제 화성 근처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뭐 중간에서 또 근처에도 못 가고 완전히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 남짓의 우주 탐사선이 화성까지 간다고 해서 다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련도 60년부터 계속 화성에 이런 물체를 쏘았는데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1971년 건 10년이 지나서야 마스 3호가 화성에 착륙하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10초 정도 도착해서 한 10초 정도 정보 딱 보내고는 그냥 연락 두장. 그러니까 화성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손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화성에서 탐사를 하고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또 이런 그 화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1976년에 미국이 화성 착륙에 성공을 하고 또 탐사선을 통하여서 여러 이제 정보들을 얻는 것이 1976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15일 날 중국이 화성 착륙에 성공을 한 거죠. 중국도 화성에 한 번만 쏜 게 아니라 계속 쏘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무사히 안착까지 하고 또 아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탐사선이 이제 이 화성 주변을 이제 탐사하는 그런 이제 지경이까지 이제 다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화성에 이제 착륙한 중국의 이제 탐사선의 모습 보았는데 그 탐사선의 배경이 이제 화성인데 그냥 끝이 없는 대평야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중국의 탐사선이 내려앉은 위치가 유토피아 평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야지대라고 하면 뭐 이제 호남평야 또 아니면 이제 김제평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평야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광활한 이제 평야가 바로 이 유토피아 평야입니다. 이 태양계 내에서 뭐 지구 안에서의 가장 넓은 초원, 그다음에 뭐 또 여러 행성들의 가장 많은 그런 평원 중에서도 가장 태양계 안에서 가장 넓은 평원이 바로 이 유토피아 평원이에요. 자그마치 직경이 3,300km, 3,300km 안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환한 이런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인류가 화성에서 이제 그 식물을 가꾸게 되어지면 이 유토피아 평원 이쪽부터 저쪽까지 3,300km를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쭉 갈라 그러면 3,300km는 자동차로 한다 하더라도 뭐 한 열흘 정도, 뭐 며칠 정도 가야 끝이 닿을 수 있을 그런 이제 평야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유토피아 평원에는 이 토양의 두께가 한 1에서 10m 정도 되어지고 그 밑에는 얼음층이 한 100여 미터의 얼음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탐사선들이 이제 3개가 지금 화성으로 날아가 있어요. 유럽에서 발사한 것, 중국에서 발사한 것, 또 미국에서 발사한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에게 화성에 대한 여러 내용이나 이런 사실들을 전송해주고 또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적인 이런 화성 탐사선의 보고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관심 있게 관찰해 보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보았을 영화 아바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바타는 미래의 세계를 중심으로 그린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인상에 남는 것은 이 주인공들이 식물하고 교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유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는 대화나 또 이렇게 소통의 여러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이 군집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나 나무 또 풀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뭐 소통을 하거나 또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이제 12월 달에 뉴스 기사가 났는데 뉴스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식물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돕는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논문 기사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물들도 옆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도 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사화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편성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또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팀을 묶여서 불평등하다 또 이 평가가 걱정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 보는 것처럼 식물들도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이제 그 원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아가서 활동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다가가고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극복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할 과업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처음에는 이 팀 평가를 그냥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주 늦게 조편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주제 선정도 좀 늦게 되어져서 조금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했던 것처럼 그냥 팀 평가뿐만 아니라 또 팀 안에서의 여러분의 그런 역할에 대한 평가도 해서 혹시 이런 팀의 저주함이 여러분의 기여도가 이렇게 무효화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오늘 조편성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이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는 같은 날인 12월 2일 오후 신문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어 5호가 착륙한 지점은 지구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달 북서부 폭풍우의 바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탐사한 적이 없는 평원지대인 이곳의 토양과 암석은 비교적 최근인 32억에서 40억 년 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창어 5호는 표면의 흙을 수집하고 로봇팔과 드릴을 이용해 2m 깊이로 땅에 구멍을 내는 방식 등으로 약 2kg의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샘플을 통해 해당 지역 물질의 구성 성분과 형성 시기 등에 대한 방대한 지질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창호 5호는 샘플을 수집 후 다시 달 표면에서 이륙한 후 중국 북부 지역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에 창호 3호가 또 2019년 1월에 창호 4호에 이어 어제 창호 5호가 세 번째 달에 착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달의 토양과 암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3호와 4호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마침내 창호 5호가 달의 토양을 지구로 가져오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10주와 11주 워크숍을 통해 각 팀이 보여준 과제 수행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과제를 팀 분담과 협력으로 한 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 외에도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접근과 완성도는 칭찬과 격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얼마 전 국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학자들이 참여하여 4차 혁명 시대에도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혁명 시대에도 소통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취업생들의 꿈의 직장인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내에는 작게는 10명, 많게는 수백 명의 팀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창의적이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인재 육성에 있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 사람이 어울려 일하게 되기 때문에 소통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논문을 낼 때도 여러 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자 전문 지식을 쌓는 것에만
열중하면 안 되고 오히려 협동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요즘 학생들은 팀 과제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다른 학생이 놀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다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팀 과제에 대한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많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직장과 사회에서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미리 익히며 팀 능력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9장 논증을 평가하기, 숨은 가정과 다른 관련 논증입니다.